21번. 다음은 폐쇄경제 하에서의 균형 국민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균형 국민소득 Y는 국민소득의 공급 YS와 수요 YD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국민소득 균형 조건을 설명하고 있고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이 충분히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소득의 공급 YS에 대한 제약이 없다면 국민소득 Y의 공급식은 YS는 Y로 규정한다. 공급량이 충분하므로 이 경제의 균형 국민소득은 수요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국민소득의 수요 YD는 소비 C, 투자 I 및 정부 지출 G의 합계로 규정한다. 폐쇄경제니까 무역 관련한 순수출 항이 없죠. 순수출 관련 내용이 없이 소비, 투자, 정부 지출로만 수요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비는 소득 Y에서 조세 T를 차감한 가처분 소득의 함수로 규정한다. 정액세를 가정한 표준적인 소비의 행태에 대한 가정이고요. 이때 투자와 조세가 각각 20만큼 증가하는 경우 균형 국민소득의 변동분은 단 한계 소비 성향은 0.6이고 투자와 정부 지출은 외생적으로 결정되며 그 크기는 각각 500, 300이다. 21번 문제는 승수효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이 박스에 폐쇄경제 하에서 모형 설정을 하도록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균형 국민소득 Y는 국민소득의 공급 YS와 수요 YD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공급과 수요의 균형 조건에 의해서 균형 국민소득이 결정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 YS와 YD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이 충분히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소득의 공급에 대한 제약이 없다면 국민소득 Y의 공급식은 YS는 Y로 규정한다. 그래서 공급은 특별한 이야기가 없다면 공급량에 대한 제한이 없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국민소득의 수요가 얼마냐에 따라서 균형 국민소득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YS는 Y로 식을 세울 수 있고요. 세 번째, 국민소득의 수요에 관한 가정입니다. 국민소득의 수요 YD는 소비 C, 투자 I 및 정부 지출 G의 합계로 규정한다. 그래서 수요 YD는 C 더하기 I 더하기 G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정은 소비에 대한 가정인데 소비는 소득 Y에서 조세 T를 차감한 가처분 소득의 함수로 규정한다. 그래서 소비 함수 C를 가처분 소득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박스 하단에 추가적인 가정이 나와 있습니다. 단 한계 소비 성향은 0.6이고 투자와 정부 지출은 외생적으로 결정되며 그 크기는 각각 500, 300이다. 여기서 한계 소비 성향, 소비에 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계 소비 성향은 소득 한 단위 증가할 때 소비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가처분 소득 앞에 개수가 0.6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소비 함수를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투자와 정부 지출은 외생적으로 결정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 기호 그대로 두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첫 번째 식, 국민소득의 공급과 수요가 일치한다는 이 조건에 따라서 국민소득의 공급에 관한 식과 국민소득의 수요에 관한 식을 같게 놓으면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수를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균형 국민소득에 관한 식을 전미분을 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전미분을 하면 이 변수들이 다 이 변화분의 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문제에서 투자와 조세가 각각 20만큼 증가하는 경우 균형 국민소득의 변동분을 물어봤으니 우리는 투자 승수와 조세 승수를 구해서 20만큼 동일하게 증가했을 때 균형 국민소득이 얼마나 변동하는지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미분한 균형 국민소득 식에서 투자 승수와 조세 승수를 구해보면 투자 승수는 투자가 변함에 따라서 균형 국민소득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균형 국민소득과 투자만 변동한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변수인 이 조세 부분과 정부 지출 부분은 0이라고 두고 di분의 dy의 식으로 이 식을 변형해 주면
di분의 dy는 0.4분의 1, 2분의 5가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가 20만큼 증가하는 경우 균형 국민소득의 변동분은 이 투자 승수에 투자의 변동분 20을 곱해서 계산하면 50이 나오고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조세 승수를 구해보면 이 경우에는 dy와 dt를 제외한 di, dg는 제로라고 가정을 하고 dt분의 dy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세가 20만큼 증가하는 경우에 조세 승수에 조세 변화분을 곱해서 계산을 하면 균형 국민소득의 변동분은 마이너스 30이 나오고요. 그러면 투자와 조세가 각각 20만큼 증가하는 경우 균형 국민소득은 50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30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면 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와 조세가 변화했을 때 균형 국민소득의 변동분은 20 증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 유동성 함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번 문제는 유동성 함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유동성 함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케인즈가 이야기했던 화폐 수요의 세 가지 유형 중에 투기적 화폐 수요의 탄력성이 무한대인 상태를 유동성 함정 상태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금융시장에 채권과 화폐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경제 주체들이 시장의 정상이자율 상태가 존재한다고 믿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로 명목이자율이 제로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 경제 주체들이 앞으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 상태로 올라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향후에 가격이 하락할 채권 구입을 위해서 화폐를 보유하는 현상을 유동성 함정 상태라고 합니다. 채권 가격은 이자율과 반비례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정상이자율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자율이 떨어지는 상태라서 채권 가격이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상이자율 상태로 이자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질 것이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떨어질 채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현재는 화폐를 보유하는 현상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합니다. ISLM 모형으로 유동성 함정이 존재할 경우에 그래프를 살펴보면 LM 곡선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수평선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즉 투기적 화폐 수의 탄력성이 무한되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소득과 명목이자율 평면에서 수평선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으로 보기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부터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1번 경기 침체 상태에서 발생한다. 경기 침체로 명목이자율이 제로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2번 화폐 수요는 이자율에 대해 무한 탄력적이다. 투기적 화폐 수요의 탄력성이 무한대인 상태가 유동성 함정이라고 그랬죠. 맞는 이야기고요. 3번 이자율이 0%에 근접한 임계 이자율에서 발생한다. 경기 침체로 명목이자율이 제로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임계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자율을 낮출 수 없는 한계점 수준의 이자율을 임계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자율은 명목이자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명목이자율은 0%보다 더 낮게, 그러니까 음수로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보기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을 사용하면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책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통화량을 늘려서 이자율을 낮추게 되는데 그런데 이미 명목이자율이 제로 수준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통화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LN 곡선은 움직이지 않고요. 또는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지금 수평인 상태에서는 우측으로 이동한다고 해도 IS 곡선과 LN 곡선이 만나는 균형점은 변동이 없죠. 그래서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보기 4번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모두 효과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맞는 이야기지만
재정정책은 틀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보기 4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5번은 부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보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부의 효과란 자산 효과 또는 피구 효과라고 하는데, 소비함수는 우리가 보통 가처분 소득의 증가함수로 설정을 하는데, 소비함수 안에 가처분 소득뿐만 아니라 실질부가 결정 요소로 들어간 경우, 즉 실질부의 증가함수인 경우 명목자산 증가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거나 또는 물가가 하락해서 실질 자산의 가치가 상승해서 소비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을 부의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 부가 반영된 소비함수를 수식으로 한번 살펴보면, 소비함수 C는 한계 소비 성향 곱하기 가처분 소득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양의 상수 A의 실질 부, 즉 물가분의 명목 부, 이 부분이 부의 효과, 실질 부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명목 부 A는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으로 구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 자산은 화폐와 채권이 있겠죠. 이 경우에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유동성 함정 하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재정정책. 재정정책은 보기 4번에서도 알아봤지만 IS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는데, 직접적으로 부의 효과가 관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정책 부분은 맞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통화정책을 보면, 통화정책은 화폐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대표적인 통화정책이죠. 화폐 공급량을 늘리면 명목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소비함수에서 이 부분이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소비가 증가해서 IS 곡선이 역시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것은 추가적인 부분인데, 이것은 정책 부분은 아니고요. 유동성 함정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대표적으로 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물가가 하락하면 실질 부의 가치가 오히려 증가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소비함수에 영향을 미쳐서 소비가 증가하니까 경기 침체의 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요. 정부 정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22번 문제는 보기 4번과 보기 5번 둘 다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23번,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정책 조합으로 옳은 것은? 23번 문제는 정책 조합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조합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데,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하고요. 경기가 과열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모두 긴축으로 시행을 해야겠죠. 보기에 나와 있는 재정정책의 수단은 세율과 정부 지출이 있고요. 통화정책의 수단은 기준금리와 법정 지급 준비율이 있습니다. 먼저 긴축 재정정책을 살펴보면 세율을 인상하거나 정부 지출을 감소하는 방향이 되겠고요. 긴축 통화정책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법정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합이 기술된 보기를 찾아보면 보기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4번, 이자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번 문제는 이자율에 관한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보기 1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 수요는 감소한다. 화폐 수요에 대해서 살펴보면, 화폐 수요는 실질 소득과 명목 이자율의 함수인데, 실질 소득에 대해서는 증가함수고요. 명목 이자율에 대해서는 감소함수가 됩니다. 이것은 화폐 수요에 세 가지가 있는데, 거래적 화폐 수요, 예비적 화폐 수요, 투기적 화폐 수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래적 화폐 수요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화폐가 필요하기 때문에 화폐를 수요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예비적 화폐 수요는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화폐를 보유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거래적 화폐 수요와 예비적 화폐 수요는 실질 소득의 증가 함수가 되고요. 그리고 투기적 화폐 수요가 있는데 이것은 투기적 목적으로 화폐를 수요하는 것인데 경제에 채권과 화폐 두 가지 금융상품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할 때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자율과 채권 가격은 반비례하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두 가지 금융상품, 채권과 화폐 중에 가격이 하락한 채권을 보유하기 위해서 채권 수요가 증가하고요. 화폐 수요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화폐 수요는 명목 이자율의 감소 함수가 되고요. 그것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 보기 1번이 되겠습니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보기 2번과 3번은 이자율의 기간 구조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이자율의 기간 구조라고 하는 것은 만기만 다르고 나머지 특징이 동일한 금융수단들의 이자율 간 관계를 의미하는데 여기 관련된 이론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기 2번은 기대 이론, 보기 3번은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론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 이자율이 경제 주체들의 미래 단기 이자율 예상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기호를 하나 정의해보면 어떤 특정 채권의 이자율을 I라고 하고요. 그 채권의 이자율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첫 번째 첨자 T기로 두고요. 그리고 채권의 만기를 두 번째 첨자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I02는 0기 기준에서 만기가 2기인 채권의 이자율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0기 기준에서 만기가 1기인 채권의 이자율, 이것은 1기 기준에서 만기가 1기인 채권의 예상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지금 만기가 1기인 경우와 2기인 경우가 나와 있는데 1기에 비해서 2기가 상대적으로 장기가 되니까 이것은 장기 이자율, 이 두 개는 단기 이자율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해석을 해보면 현재 기준에서 만기가 2기인 장기 채권의 이자율은 현재 기준의 만기가 1기인 단기 채권의 이자율과 1기가 끝난 즉 2기 시작 시점에 만기가 1기인 단기 채권의 예상 이자율의 평균으로 이 장기 이자율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계산하면 기하 평균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근사적인 값인 산술 평균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n기로 확장을 하면 이와 같은 식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만기가 n기인 장기 이자율이 만기가 1기인 단기 이자율들의 평균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이자율에 대한 예상이 상승하게 되면 전체 평균도 상승하겠죠. 그 이야기는 단기 이자율이 상승하면 장기 이자율도 대체로 상승하는 현상을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주체들의 미래 단기 이자율 예상이 증가하게 된다면 장기 이자율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보기 2번에 단기 이자율이 상승하면 장기 이자율도 대체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기대 이론으로 설명이 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2번은 맞는 보기고요. 3번은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 관한 내용인데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주체들, 투자자들이 유동성 위험을 감안해서 채권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장기 채권보다 단기 채권을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기 채권보다 단기 채권이 만기가 더 짧으니까 유동성이 더 크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같은 조건이라면 단기 채권을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자들의 단기 채권 선호 때문에 장기 이자율은 단기 이자율의 평균치, 이것은 기대 이론을 의미하고요. 단기 이자율의 평균치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가산해야 장기 채권을 구입하게 된다. 이것은 기대 이론에서 봤지만 장기 이자율이 단기 이자율의 평균치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러한 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채권은 단기 채권보다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투자자들이 장기 채권을 구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채권 이자율들의 평균에다가
플러스 알파, 즉 유동성 프리미엄만큼 더한 값이 장기 채권의 이자율과 같다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만기가 짧은 채권은 유동성이 크고 만기가 긴 채권은 유동성이 작다. 이것은 장기 채권보다 단기 채권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기 3번을 보면 장기 이자율은 단기 이자율에 비해 유동성 프리미엄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장기 이자율이 단기 이자율보다 유동성 프리미엄만큼 플러스 알파가 더 붙는다고 그랬죠. 이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보기 4번은 피셔 방정식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보기인데, 피셔 방정식은 명목이자율이 실질이자율과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합과 같다는 식이죠. 여기서 식을 실질이자율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실질이자율이 명목이자율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뺀 것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4번에서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하여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보기 4번은 피셔 방정식을 그대로 서술하고 있는 보기니까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5번 채권 보유자는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채권 가격이 상승하여 자본 이득을 본다. 채권 가격은 이자율에 반비례하죠. 그 이유는 우리가 만기 금액만 있는 단순한 채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만기 금액이 F이고 만기가 T기인 어떤 채권의 가격을 산정을 할 때, 즉 만기에 F만큼 금액을 받는데 현재 가치로 변환을 한 것이 채권의 현재 가격이 되죠. 그래서 현재 가치화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우리가 R이라고 할 때 1 플러스 R의 만기인 T승으로 만기 금액을 나눠주면 채권의 현재 가격 P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분모가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전체 분수값인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게 되죠. 그러면 채권 보유자는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채권 가격이 하락하니까 자본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기 5번은 거꾸로 서술하고 있죠. 따라서 보기 5번이 틀렸고요. 그래서 24번 문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5번 원화의 대달러 환율 원달러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다른 것은 단 다른 모든 조건은 일정하다. 25번 문제는 외환시장의 균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외환 수요와 외환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아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 1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국내 기준금리 인하. 국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국제시장 이자율보다 국내 이자율이 낮아진다는 거니까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게 됩니다.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때 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외환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게 되겠고요. 보기 2번 국내 기업의 생산성 저하. 그러면 원가가 상승한다거나 품질이 떨어진다거나, 그래서 국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수출이 감소할 겁니다. 외환 공급이 감소할 거고요. 그래서 외환 시장에서 외환 공급이 줄어드니까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보기 3번 내국인의 해외여행 경비 증가. 해외여행하는 내국인이 증가하게 되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 되니까 외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렇게 되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게 되겠고요. 보기 4번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그러면 국내에 있던 외국 자금은 해외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외환 수요가 증가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외화의 공급도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죠. 외환 수요의 증가만 봐도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데 추가적으로 외환 공급도 줄어든다고 하면 원달러 환율은 더 상승하게 되겠죠. 마지막 보기 5번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자금 유입. 이것은 외환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5가지 경우 중에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다른 것은 보기 5번이 되겠습니다.